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 대비 보석 가공 기법 강의를 맡고 있는 박명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2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 2강은 보석 원석 상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강 보석 원석 상태 확인 목차를 보시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자재 파악하기, 두 번째가 원석 분류하기, 세 번째는 재료 선정하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원자재 파악하기에서는 원석에 맞게 가공 여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원석 사용량과 재고를 고려해서 단기 구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석 분류하기에서는 천연석과 합성석을 조금 원석을 이제 분류하고 원석에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 선정하기는 도구를 선택하고 재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2강 전체 학습 목표인데요. 원자재를 확인하고 구매 계획을 세운다.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원석을 천연석 또는 합성석으로 분류하고 원석에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게 해봅니다. 그다음에 도구를 선택하고 재료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이고요. 학습 1로 들어가서 원자재 파악하기입니다. 그래서 1-1에 원자재 확인하기가 들어가 있는데 학습 목표는 원석 규격에 따라서 도면과 일치하는 사이즈 가공 여부를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되겠고, 제품 생산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원 또는 부재료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원자재 확인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석의 원자재 특성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천연석은 원석의 종류별로 고유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특징에 따라서 형성 과정에서 원석 크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원석의 결정이 크거나 크게 채굴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결정 자체가 조금 작게 채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쪼개짐이 많아서 투명도가 높은 깨끗한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연마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원석의 내포물이 또 많게 되면은 깨끗한 면을 또 찾아서 큰 크기로 연마하기가 또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천연석마다 조금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석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용도를 우리가 조금 찾고 연마하고 도면에서 이제 요구되는 연마를 하기 위해서 원석들의 어떤 특성이나 특징을 조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성석의 원자재 특성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합성석도 그 천연석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크기나 외관상의 생김새가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천연의 조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성 에메랄드를 예로 들면은 내포물까지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천연 에메랄드와 똑같이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으로 실제 내포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연 에메랄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삼상이나 삼상 내포물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합성석은 마찬가지로 천연석과 마찬가지로 종류나 크기나 외관상의 생김새가 전부 다 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세 번째가 보석 가공에 필요한 원 부재료의 종류를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실 건데요. 보석을 연마하는 원 또 부재료는 연마 기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되어지고, 보석을 이제 연마할 시에 어떤 보석의 이제 종류라던가 연마 기법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 연마 계획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석을 연마할 시에는 연마 기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석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될 어떤 이제 연마 기법이라든지 연마 계획에 따라서 재료까지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조금 고려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마판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메쉬라고 해서
이제 거칠고 고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연마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파우더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어떤 가루를 이용해서 이 원형의 강철판에 이제 입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루를. 그렇게 되면은 이 연마판을 이제 360도로 빠르게 돌렸을 때 다이아몬드의 경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원석을 이제 가져다 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석이 깎이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이아몬드 경도는 10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끼리만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석들은 이 연마판에 의해서 다 이제 경도가 더 낮기 때문에 잘 갈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분말의 굵기에 따라서 거친 정도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 굵기에 따라서 메시라고 하는 지금 100샵이라고 적혀 있는데 100메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메시에 따라서 메시가 이제 거친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다음에 숫자 단위가 조금 이제 높을수록 고운 연마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그런 연마판으로 구분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100메시, 120메시, 220메시 이렇게 점점 곱게 이제 연마가 되는 순서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1500메시나 3000메시가 연마판이 이제 작업 현장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마판은 두 번째로 투명도가 있는 보석, 또 경도가 낮은 보석일 경우에는 260메시에서 1500메시까지의 연마판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거친 원석에다가 고운 이제 연마판을 사용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이제 원하는 대로 깎이지도 잘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굵기가 있는 메시판으로 갔다가 점점 고운 이제 굵기로 가는 것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경도가 조금 높은 보석이나 아니면 벽개성이라고 해서 깨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에 따라서 깨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보석의 경우에는 100메시에서 3000메시까지의 연마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더 단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마제를 보시겠는데요. 연마제 같은 경우에는 카보런덤이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보런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현미경상으로 보면은 이 카보런덤이라고 하는 게 입자의 각과 끝이 뾰족합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이런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석 연마용으로 조금 적당하고 여러 종류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런덤도 굵기가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작업 현장에서는 주로 100메시에서 800메시 정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120메시 정도 굵기의 카보런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600메시 정도의 카보런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보셔도 굵기의 입자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1차 모형 잡기와 거친 이제 텀블러 연마. 텀블러 연마는 이제 조금 이렇게 둥글게 연마되는 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텀블러 연마기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1차 모형을 잡을 때랑 텀블러 연마 시에는 100메시에서 200메시 정도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시고, 고운 연마랑 또 텀블러 연마에는 400에서 600메시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고운 마무리 연마와 텀블러 연마의 광택 전 단계, 광택을 내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광택은 어느 정도 연마가 끝난 상태에서 입자가 이제 고운 상태에서 광택을 내야지 광택이 잘 나와요. 거친 상태에서 광택을 내봤자 이제 면 표면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광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곱게 연마를 한 상태에서 광택은 마지막에 내는 건데, 고운 마무리 연마와 텀블러 연마의 광택 전 단계는 800메시 정도를 사용하면은 되십니다.
다음에 광택제를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가 산화크로뮴이라고 해서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광택을 연마하는 공장에 가보시면은 이 초록색깔 분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택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작업자들의 손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분말 자체도 워낙 곱기 때문에 손이나 손톱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약간 끝에가 다 초록색이신 분들은 광택 작업을 주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많이 쓰이고 있는 광택제고, 왼쪽 사진은 이제 분말 상태고요. 오른쪽 상태는 물에 굳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분말로 물에 적셔가지고 캐보션 연마나 뭐 아게이트 등 이런 이제 면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광택제다. 그래서 면을 깎아서 광택을 이제 반질반질하게 금속의 광택이나 보석의 광택을 조금 내는 연마제, 광택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산화세륨이라는 광택제입니다. 록스라고도 하고 마감 광택 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말 상태에서 물에 조금 굳혀가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백색의 분말로 린데 A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광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광택제 네 번째는 콤파운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이제 분말을 얘기를 하는데요. 분말이 고운 메쉬는 주로 패시형에서 사용을 하고, 분말이 조금 거친 메쉬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보석 광택의 연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경도가 높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긁힘에 대한 이제 저항도 세기 때문에 메쉬도 조금 거친 메쉬로 간다, 강도가 조금 높은 메쉬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이제 경도가 낮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메쉬가 조금 낮은 걸로 광택을 연마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샌드페이퍼라고 해서 사포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사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실습과정이라든지 세공에서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가 있고, 뭐 문방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죠. 실제로 샌드페이퍼도 공장에서도 가공을 할 시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연마 도구를 샌드페이퍼에 갈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하거나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샌드페이퍼에다가 연마 도구 같은 거를 이렇게 갈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질긴 어떤 종이에다가 아니면 또는 천에다가 카보런덤을 접착해서 만들게 되고 400메시에서 800메시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분말, 콤파운드라고 하죠. 이런 이제 크림과 섞어서 제조한 패시형 연마 광택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초벌 광택 연마를 할 때 사용하면 조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가 조금 높은 루비나 뭐 사파이어 이런 것들의 캐보션형 연마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광택, 이제 네 번째 광택판을 보게 되실 건데요. 광택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에 거는 아연 합금 광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는 주석 합금 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택판은 이 두 가지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아연 합금 광판 같은 경우에는 강옥석이라든지 합성 스피넬 를 광택 연마할 때 주로 사용을 이제 하게 되고, 주석 합금 광판 같은 경우에는 강옥석 그리고 스피넬을 제외한 모스 경도 긁힘에 대한 경도가 4도에서 8도 정도 보석을 광택 연마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 원자재 구매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학습 목표는 사업장의 원석 사용량, 그다음에 재고를 고려를 해서 단기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지시서, 그러니까 1장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시서 상에 원석의 수량이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작업 공정을 하는 공장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수량만큼 이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맞게끔 내가 이제 사용할 원석의 사용량을 조금 파악하고 재고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어떤 종류를 사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나 수입, 구입량의 비율을 분배를 해서 구매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 보석이 내가 뭐 알고 있는 거래처에 국내에서 이제 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처에서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리는 뭐 시간이라든지 보유할 수 있는 뭐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은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 놓으셔야지 내가 또 맞게끔 원자재를 내가 납기일에 맞게끔 쓰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래서 원자재 구매 계획을 조금 세우실 때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원석의 품질, 그다음에 그 자재를 적정한 또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될 거고, 또한 이제 조건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을 또 우리가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생산 계획, 우리가 이제 납품을 인도하는 데까지의 생산 계획에 맞춰서 구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자재의 필요량을 우리가 산출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적정한 거래처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낮은 단가로 영업 범위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오퍼상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현장에서 속된 말로 낙가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점포가 없으시고 작은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무실이 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샘플을 보기 어렵다든지. 근데 보통은 자기 점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석을 이제 보석 원석을 판매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점포가 이제 있고 그 점포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보석의 어떤 샘플이나 수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구매를 이제 하거나 구매 계획을 이제 잡게 되시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 주시는 중간 상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포가 없고 작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 사무실 안에서도 샘플을 안 두시고 뭐 또 추가적으로 그분도 다른 데다가 주문을 넣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원활한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의 변수들을 조금 이렇게 고려했을 때 뭐 급하게 내가 원하는 수량이 갑자기 100개라든지, 근데 이제 보유량이 많은 곳에 찾아가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가 급하고 수량이 많음에도 그곳에 가면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상황의 변수를 조금 고려를 해서 공급적으로 착오가 조금 없게 되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알아두셔야지 원자재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시 공급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적정한 거래처로 보시고 잘 선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적정한 품질 확인이라고 해서 작업할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자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상의 품질 요구 사항이랑 기준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서 상의 자수정의 품질은 상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상질은 중상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품질을 맞게끔 잘 이제 거래처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구매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지, 그 작업 지시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에 내가 적합한 그런 원석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계획을 잘 세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석 자재의 품질이 사실 같아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또 원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작업할 내용에 맞는 원석의 크기를 조금 정해서 구매하여야지 구매 이제 구입 원가를 조금 절약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비의 이제 작업 지시서를 받았고 수량을 뭐 3개 정도로 받아서 규격을 이제 지정을 해줬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큰 원석을 사서 쪼개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은 루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질수록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그 크기에 최대한 맞는 그런 원석을 3개를 구입하셔서 가공을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 큰 원석을 이제 쪼개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구입 단가를 훨씬 낮추실 수가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적정한 수량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원석의 양은 보통은 딱 맞게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양보다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하시다가 깨어짐이 발생을 하거나 뭐 아니면 벽개가 발생하거나 뭐 어느 원석의 뭐 가공을 이제 하다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나 이런 이제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주문을 넣으실 때 수량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이러한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훨씬 더 보완하실 수 있는 요소가 많으시겠죠. 근데 처음에 너무 딱 맞게 구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당 품질과 동일한 그런 보석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으신다면 그때 대해서는 또 구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량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문을 하는 것이 불상사를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4번째로 적정한 구매 납기 결정이라고 해서 완제품 그 납기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원재재가 조금 제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 납기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일주일 내에 50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바로 이제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래처에서 납기일을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적정한 가격 결정이라고 해서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이제 일반 시중가보다 너무 높게 되면 그거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이면서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가격이 저렴한지 가격 비교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좀 시장 조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높은 단가에 만약에 원석을 구입하게 되시면은 자체적으로 원가 상승의 요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원가 상승은 타 업체의 경쟁과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조금 잃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원가 상승의 요인이 오로지 다 고객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서도 좋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원가적으로 저렴한 원가를 이제 확보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석 분류하기 학습 2의 2-1 원석 분류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학습 목표는 원석을 확인하고 천연석과 합성석을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천연석은 기본적으로 보석학 일반이라는 이제 과목에서 보석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이제 다루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공 기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천연석은 원석 종류에 따라서 특징과 특성이 다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투명도가 있는 천연석은 외관상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뭐 색상 이런 게 사실 비슷한 원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안으로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석의 종류별로 식별이 가능한 방법을 조금 정해서 관리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진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불투명한 그 원석의 경우에도 색상만으로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기 또 쉽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분류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석을 구매를 많이 해두시고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지 비슷한 그런 색감이나 성질의 어떤 보석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착오가 일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파란색의 뭐 보석을 뭐 레브라도라이트를 어떤 규격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보석과 혼동해서 잘못 이제 보석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관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분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분류를 정확하게 잘 해놓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투명한 보석 같은 경우에도 외관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불투명한 보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색감의 보석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석 같은 경우에는 합성석은 인위적으로 천연 조건을 갖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천연석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사실 구분이 어렵고 현미경이나 뭐 다른 굴절개나 이런 이제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보셔야지 정확하게 감별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석도 분류를 잘 이제 해두셔야 돼요. 색상 또한 천연석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다양하게 또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 한다. 그다음에 원자재 파악하기 2-2 원석의 구분을 보시면은 학습 목표는 원석을 유기물과 또 무기물, 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원석의 표면에 빛이 반사가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광택 효과, 일어나는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석 굴절률에 따른 특수 효과, 그 다음에 현상,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석은 기본적으로 유기물이랑 무기물 보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이제 유기물 보석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형성된 보석 물질을 이제 말하고, 보통은 뭐 산호라든지 제트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진주, 상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요. 무기물 보석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보석을 제외한 모든 보석의 광물을 칭한다라고 보면 되시고, 커런덤, 사파이어나 루비, 뭐 크리소베릴, 베릴, 스피넬, 토파즈, 뭐 지르콘, 오팔, 경옥 이렇게 조금 많은 종류가 다 이제 무기물 보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택 효과를 보시겠는데요. 광택 효과는 연마 상태에 따라 사실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굴절률이 높을수록 반사 강도 같이 높아지게 돼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석의 경우는 연마 각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연마를 이제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조금 각도로 연마를 하게 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커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그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각도를 크라운 각도는 얼마가 퍼펙트하다, 퍼빌리언의 각도는 몇 각도가 제일 퍼펙트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수치가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완벽하게 가공자가 잘 깎았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4가지 뭐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각도를 맞출수록 사실 빛깔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서도 최상의 그런 커팅을 엑설런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일 안 좋은 등급, 뭐 푸어 등급까지로 해서 커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들어갔을 때 반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새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연마 각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마를 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각도로 연마를 하게 되면 빛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석면이 평탄해야 하고, 난반사가 되어 보석의 광택 효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제 깎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택의 종류로는 보석 광택은 비금속 광택을 이제 나타내고, 뭐 금강 광택, 유리 광택, 뭐 수지 광택, 왁스 광택, 그다음에 견사 광택, 진주 광택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광택의 종류에 대한 광택은 우리가 반짝반짝해 보이는 광택이라기보다는 그 보석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빛깔이라고 하는 빛남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택의 종류는 지금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강광택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연마 시에 볼 수
있는 광택을 금광광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광택의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광광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광택의 이런 효과는 지금 여러 가지가 되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사진이 금광광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유리광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에서 보는 어떤 광택감 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보석이 유리광택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예시로는 뭐 베릴 종류라든지 뭐 수정이라든지 토파즈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뭐 에메랄드 이런 종류들이 유리광택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광택의 종류 세 번째 수지광택을 보시면은 수지에서 나오는 약간의 기름 광택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시는 가넷이나 페리도트 원석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지금 가넷 원석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오른쪽이 페리도트 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넷은 사실 이제 적색도 나오지만은 뭐 오렌지색이라던가 초록색이라던가 조금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다양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오렌지, 적색, 초록색 계열 요렇게 나온다라고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견사광택이라고 해서 섬유상의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광택이라고 보면 되시고 예시는 지금 호환석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들이 어두운 색이었다가 밝은 색이었다가 섞여 있는 이런 이제 약간 호랑이 피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견사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견사광택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진주광택이라고 해서 진주에서 나는 광택감 아시죠? 윤이 살짝 이렇게 나고 펄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광택을 진주광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효과 및 특수현상인데요.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가 사토얀시라고 해서 캐츠아이처럼 고양이 눈처럼 빛의 반사를 일으키면은 줄이 나타나는 현상을 캐츠아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특수효과도 조금 미세하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캐츠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늘게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지 않고 빛을 딱 비췄을 때 아주 가늘게 들어가 있는 현상을 캐츠아이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 효과라고 해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원석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별 모양처럼 보이는 효과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원석을 이제 캐보션형으로 이렇게 연마를 했을 때 빛을 이제 비췄을 때 6가닥의 줄기가 나오는 현상이 성체 효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특수효과 및 특수현상 중에서 세 번째 아둘라 레센스를 보시면은 선스톤 원석과 어벤트린 수정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현상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요렇게 지금 이제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감이 들어가 있는 현상을 아둘라 레센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재료 선정하기로 이제 넘어가서 3-1 도구 선택을 이제 보게 되실 거고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원석에 대한 보석학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원석에 맞는 연마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배우시는 게 도구 선택에 대한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천연석 특징. 천연석은 이제 색상, 광택 효과, 그다음에 광학 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마 시에 원석의 종류를 조금 파악을 해서 원석 특징에 맞는 그런 연마 도구로 적합한 연마 도구로 우리가 연마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석의 어떤 특징과 또 연마 도구가 맞지 않으면 연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색상이나 광택 효과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연마 도구로 또 맞춰서 연마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마 도구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대절단기라고 해서 큰 원석,
이제 뭐 불투명한 원석을 보통은 재단하는 경우가 많고, 큰 원석을 이제 조금 재단을 할 때, 크게 쪼개서 재단을 할 때 대절단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게이트나 옥, 제스퍼 이런 이제 조금 큰 원석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사진은 암석을 절단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큰 원석을 세공으로 할 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기를 사용을 해서 절단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절단기라고 해서 비교적 작은 원석이나 대절단기에서 설정한 어떤 두께를 판재형으로 재단을 할 때 이런 이제 원석을 다시 이제 작게 절단을 할 때 사용이 되고, 고가의 원석들은 대부분 소절단기를 사용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절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원석 같은 경우에는 대절단기를 사용을 하다가 원석이 크기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절단기를 사용을 하다가 조금 미세하게 작업이 안 되면은 또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직형 연마기라고 해서 모형 잡기라는 연마를 할 때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있는 원석을 연마할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 잡기 연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석을 양손에 이제 붙잡고 하는 연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형 잡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직형 연마기는 모형 잡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연마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형 연마기 같은 경우에는 원석을 그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할 수 있는 회전축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잡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작은 원석 모양 연마에 이제 조금 유리하고, 많은 양의 또 모형을 연마할 때 조금 이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일정, 예를 들어서 뭐 규격이나 이런 원석의 어떤 특징이나 같은 원석이라던가 사이즈가 동일한 원석을 많이 연마를 하게 될 때 동일한 이제 사이즈 규격에다 맞춰 놓고 원석을 물려 놓고 거기서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수평형 연막이라고 해서 앞에 강의에서도 아마 보여드렸던 이제 연막인데, 수평형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원석을, 이게 지금 돛스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착제를 사용해서 보석을 이제 물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커트로 이제 연마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금 이제 캐보션형을 뭐 연마를 한다던가 아니면 평탄한 단면을 이제 연마를 하실 때 많이 쓰이는 연마 도구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쪽에서 연마를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자동 보석 가공 연마기라고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보석을 조금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연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조석을 연마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기계마다 사양이 조금 이제 다르지만은 뭐 1개부터 5개, 10개, 20개, 뭐 50개 이렇게 이제 조금 다양한 수량을 연마할 수 있는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텀블러 연마기인데요. 이 전기 모터의 외전 진동, 돌아가는 이제 진동 모터에 의해서 많은 양의 그 자유형 연마가 이제 가능하고, 모스 경도를 이제 비롯해서 조금 경도가 비슷한 종류의 원석을 한꺼번에 넣고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안에서 연마제와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보석과 낮은 보석을 같이 이제 넣으시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석이 상처를 많이 입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경도의 보석을 넣으시고 연마기를 돌리시면은 조금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그런 이제 연마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마모에 대한 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대량으로 한꺼번에 연마를 조금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광택 작업을 낼 때도 실제 주얼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 진동 연마기라는 연마기도 있고, 탁상용
드릴 천공기,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천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탁상용 드릴 천공기라던가 아니면 초음파 천공기라고 해서 물 안에서 초음파를 일으키면서 천공을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는 기계도 있고, 핸드피스 조각기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연마를 진행을 할 때 이쪽에다가 뭐 사포, 샌드페이퍼를 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이제 조금 연마 도구를 끼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연마를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어느 부분은 많이 이제 거칠게 연마하고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연마하고 이런 것까지도 핸드피스를 통하시면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2 재료 선정을 보시겠는데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석 가공 관련 자료를 이제 파악을 해서 최적의 조금 가공 재료를 우리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석별로 연마제나 광택제 이런 재료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이제 차수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석 가공의 다양한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캐보션형 연마 같은 경우에도 캐보션도 이제 연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싱글 캐보션형 연마라고 해서 단순 캐보션 연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캐보션형 연마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부면만 캐보션형으로 연마를 하고 하부면은 평면으로 연마하는 거를 싱글 캐보션형 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록한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약간 캐보션형 연마의 세부적인 게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캐보션 연마라는 것은 볼륨감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정한 크기의 그런 이제 연마 방법을 싱글 캐보션형 연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더블 캐보션형 연마를 보게 되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보석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둥글어 보이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부면을 하부면보다 더 볼록하게 이제 연마를 해서 하부면 쪽은 약간 낮은, 살짝 아주 낮은 캐보션형으로 연마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더블 캐보션형 연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 캐보션형 연마라고 해서 상부와 하부가 얇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캐보션형이 약간 이 정도 이제 언덕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더블은 아주 볼록한 거고, 이제 평 캐보션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평평해 보이는 캐보션형 연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복합 캐보션형 연마인데요. 상부면은 캐보션 형태로 연마를 하고 하부면은 패싯, 단면이 있는 패싯 형태로 연마를 하는 게 복합 캐보션,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캐보션과 패싯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제 복합 캐보션형 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싯 연마로 넘어가겠는데요. 패싯 연마는 이제 주로 투명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이제 보석을 조금 이제 정교한 커트로 연마를 해가지고 반짝거림을 이제 많이 올릴 때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요. 원석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형태로 패시턴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제 오벌 같은 모양도 패신 면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에메랄드 컷 같은 경우에도 원석 상태나 이제 그 원석의 종류를 이제 보고 조금 이제 같은 패시시라고 하더라도 단면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각 보석 및 색인 보석 연마라고 해서 이제 보석을 조각한다, 뭐 디자인 보석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각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까메오라는 기법으로 연마한 원석의 이제 브로즈인데요. 진주 모양의 이제 진주 원석을 이제 디자인 연마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조각 보석이다라고 조각 보석 연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색층이 조금 다른 원석, 하나의 원석이지만은 그 원석 안에 색깔의 층이 조금 다른 원석을 사용을 해서 양각한
경우를 보통 이제 양각을 하면 까메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각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인텔리오라는 기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까메오부터 인텔리오, 쉐비, 큐벳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양한 연마 기법이 있고 까메오는 양각, 인텔리오는 음각, 그리고 쉐비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이제 안으로 파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시고, 큐벳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형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까메오의 디자인을 붙여진 두 가지가 합쳐진, 까메오랑 쉐비가 합쳐진 그런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드 연마라고 해서 환옥 연마라고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원형의 어떤 보석이나 목걸이 등을 이제 가공할 때 연마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환옥 연마, 뭐 비드 연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보통 비드는 진주 비드, 동그란 이제 진주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로 엮은 그런 걸 이제 비드라고 하거든요. 비드 목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원석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서 내오게 되면은 뭐 환옥 연마, 비드 연마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목걸이 같은 걸로 많이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에 동그란 이제 원석들을 쭉 이제 넣어서 연결을 하면 뭐 비드 목걸이 같은 게 이제 되죠. 근데 원석은 다양하게 뭐 자수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토파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보석들을 좀 동그랗게 이렇게 연마를 하면은 비드 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러 연마가 있는데요. 그 저렴하고 조금 다양한 형태의 원석을 연마제랑 물이 담긴 연마통에 넣고, 아까 보셨던 텀블러 기계처럼 거기에 이제 물이랑 약간 연마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집어넣고 회전이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연마하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 텀블러 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식과 습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접합석이라고 하는데, 접합석은 이제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더블릿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트리플릿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더블릿, 트리플릿은 오팔을 사용을 해서 많이 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더블릿은 두 개의 보석을 이중으로 접합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림으로도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얇은 오팔이 얇게 되면은 빛이 이제 비춰졌을 때, 아니면은 뒤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것들이 이제 투과돼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색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품질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는데, 어두운 색의 그런 이제 보석을 아니면 판을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은 그 오팔이 갖고 있는 색이 더 진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앞에서 봤을 때는 더 이제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보석 가공의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품질의 보석을 조금 더 상질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게 더블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는 보통 이제 투명한 보석을 놓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오팔을 넣고, 마지막에는 어두운 색깔의 판을 집어 넣으면은 오팔이, 내가 갖고 있는 오팔이 아주 얇은 오팔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이제 볼품이 없잖아요. 아주 이제 투명해 보이고 색상도 이제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어두운 색으로 한번 밑에를 받쳐주면은 오팔 색감은 잘 나올 것이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백수정이나 유리 같은 이제 하얀색, 투명한 하얀색을 덮어주게 되면은 볼륨감도 이제 있어 보이는, 위에서 보면은 빵빵해 보이는 그런 오팔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판형의 오팔의 품질보다 훨씬 더 이제 좋아 보이는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트리플릿 오팔, 트리플릿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솔리드 오팔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색감이 저 정도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오팔 자체가 훨씬 더 옅은 색깔이 이제 뱀피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더블릿처럼 어떤 블랙 색상의 어떤 판을 대어주면은 위에서 봤을 때 색감이 훨씬 더 진하게 이제 보일 거고,
그다음에 트리플릿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오팔이 훨씬 더 중량감이나 그런 게 작아도 위에서 한번 백수정으로 덮어서 좀 더 빵빵하게 해주고 밑에서 어두운 판을 덧대주면은 훨씬 이제 갖고 있는 것보다 품질이 좋아 보이는 오팔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되시고,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하급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보석 가공의 다양한 방법 중에 7번째로 열 처리가 있는데요. 열 처리는 보석의 이제 색상을 좀 향상시키거나,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보석이 약간 이제 핑크색인데도 조금 연한 핑크색인데 열 처리를 가했더니 아주 진한 핑크로 올라와서 색상이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 이럴 때 사실 사용하는 게 열 처리 방법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 초록색인데 진한 보라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열 처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 이런 이제 열 처리는 가공 방법으로 조금 더 보석을 상질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뭐 색상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색상을 아예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내포물을 조금 뭐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투명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품질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열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보석이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열 처리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고객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천연석에서 가공을 해서 인위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천연만의 그런 값어치를 좀 떨어뜨린다라는 이제 인식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뭐 감정서 상에 예를 들어서 열 처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좀 뭐 기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품질이 더 안 좋았는데 열 처리로 인해서 끌어올렸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 처리는 하나의 가공 이제 방법이지만은 약간의 이제 핸디캡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스 경도에 따른 이제 연마제랑 광택제를 살짝 보실 건데요. 모스 경도가 9, 경도가 이제 9 정도면은 사파이어나 루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컬언덤에 속하고 아주 이제 긁힘에 강한 정도, 다이아몬드 바로 밑에라고 보면 되시는데, 연마제 같은 경우에는 연마판 메쉬가 낮은 좀 거친 판을 사용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사파이어나 루비가 경도가 높기 때문에 긁힘에 너무 강해서 연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쉬가 조금 낮은 거친 연마판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주로 120에서 800 메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택제는 다이아몬드 분말이 약간 거친 8000 정도 되는 메쉬의 콤파운드를 사용을 하고, 광택 자재는 아연 합금 광판이라든지 가죽, 천, 양모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 경도 6에서 8도 정도 보석은 지금 토파즈나 뭐 수정, 베릴류, 뭐 에메랄드, 뭐 이런 종류들, 가넷, 투어멀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스 경도 6도에서 8도 정도의 보석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연마제는 연마판 메쉬가 중간 정도인, 경도에 맞게끔 메쉬가 중간 정도인 연마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 260 메쉬에서 1500 메쉬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광택제 같은 경우에는 14,000에서 5만 콤파운드 정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광택 자재는 주석 합금 광판, 마찬가지로 가죽이랑 천,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판, 나무판, 양모판 이런 것들을 광택을 낼 때 자재로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 같은 경우에도 광택이 날까 싶은데, 가죽 이렇게 회전판에다가 가죽을 덧댄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걸 대면은 그 연마의 그 속도와 거친 면에 따라서 충분히 광택이 이제 예쁘게 잘 납니다. 그리고 모스 경도 4에서 6도 정도의 보석을 보면 형석이나 터키석 58 경도가 좀 낮은 것들이고요. 연마제는 연마판 메쉬가 높고 이제 고운 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400에서 1500 메쉬 정도. 그다음에 광택제는 투명 보석은 14,000에서 5만 콤파운드 사용하고 있고, 불투명한 캐보션형 보석은 산화크로뮴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녹색깔 분말이나 분홍색깔 분말, 산화세륨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택 자재는 가죽, 마찬가지로 광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의 광택 자재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가죽이나 천, 뭐 장판, 나무판, 양모판, 플라스틱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모스 경도표를 잠깐 보실 건데요. 이게 이제 모스 경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긁힘에 대한 어떤 저항도라고 보면 되시고 1부터 지금 10까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경도가 높은 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만 긁힘이나 상처를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는 강옥이라고 해서 루비 사파이어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8은 토파즈 스피넬, 유리에 쉽게 긁힐 수 있는 정도, 뭐 유리를 재단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7은 석영, 뭐 투어멀린 이런 게 들어가고 유리를 긁을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정장석이라고 해서 모스경도 6 정도 되면은 철제칼로 긁히지 않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 경도는 보시고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오늘 이제 2강의 핵심 요약을 보시면은 보석을 그 연마할 때는 연마판 같은 경우에는 보석의 경도가 이제 낮거나 높은 정도에 따라서 다른 메쉬에 뭐 150 메쉬, 1500 메쉬 이렇게 다른 메쉬의 연마판을 사용하게 되고요. 보석의 분류는 천연석이랑 합성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합성석은 천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모든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 육안으로 조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석은 보통 유기물 보석, 무기물 보석, 뭐 광택 효과, 광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연마 도구는 대절단기, 소절단기, 그다음에 수직형 연마기, 조형 연마기, 수평형 연마기, 뭐 자동 보석 가공 연마기, 텀블러 연마기 등등 핸드피스 조각기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보석 가공의 다양한 방법으로 캐보션형 연마, 패시형 연마, 조각 보석 및 색인 보석 연마, 비드 연마, 텀블러 연마, 접합석, 열 처리 등이 있다. 그리고 모스 경도에 따라서 연마제나 광택제, 광택 자재는 전부 다 다르게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2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제3강 보석 원석 가공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